한때 세계 10위 안에 드는 부국이었던 나라가 100년도 안 되어 파산을 9번이나 당하고 국민들이 자국 화폐 대신 달러를 숨겼으며 인플레이션이 200%를 찍는 지옥 같은 경제로 전락했다면 믿어지시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나라가 지금도 살아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급진적 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바로 남미의 아르헨티나 이야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미친 나라의 최근 2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취임한 지 이제 2년이 넘었는데요. 이 사람이 선거 유세 때 뭘 들고 다녔는지 아세요? 전기톱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톱을 휘두르면서 정부를 갈아엎겠다고 외쳤거든요. 보통 정치인들은 더 나은 내일이니 희망이니 하는 달콤한 말로 표를 구걸하잖아요. 그런데 밀레이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아플 겁니다. 각오하세요 라고 대놓고 말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 메시지에 열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동안 수십 년간 달콤한 거짓말만 들어왔고 그 결과가 처참했기 때문이죠. 아르헨티나는 한때 정말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1인당 GDP가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유럽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 대신 아르헨티나 드림을 꿈꾸며 몰려들던 곳이었거든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로 불렸고 최고급 와인과 소고기로 전 세계를 먹여 살렸죠. 그런데 1930년 군사 쿠데타를 시작으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보수적인 경제 정책이 해체되고 정부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게라는 식의 개발주의 노선으로 전환했어요. 문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먹혔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퍼붓고 보조금을 살포하고 국영기업을 마구 만들어내니까 당장은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빚이었습니다. 엄청난 빚을 얻어다가 마치 부자인 척 살았던 거죠.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고 국민들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빚만 쌓여갔고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980년대에 첫 번째 대형 파산이 터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 반복됐죠. 파산하고 빌리고 또 파산하고 또 빌리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의 산업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답시고 엄청난 관세 장벽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은 아르헨티나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고 국내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렸죠. 게다가 정부 보조금으로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니까 민간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2014년에 에너지 보조금만 GDP의 3.5%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에는 무려 120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쏟아부었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역방향 두뇌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유능한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걸 두뇌 유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대신 민간 부문을 떠나서 정부 일자리로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었고 정부가 주는 월급이 훨씬 안정적이었거든요. 물론 그 월급도 제때 안 나올 때가 많았지만요. 실제로 한 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줍니다. 세금이 더 거쳐야 주죠. 근데 아시다시피 세수가 영 안 좋네요.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테크 분야에서 일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온라인으로 해외 기업 일을 하면서 달러로 월급을 받고 그걸 몰래 숨겨뒀어요. 왜냐하면 페소화가 하루가 다르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로 갖고 있는 게 훨씬 안전했거든요.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외환 거래를 규제했는데 그러니까 암시장이 활성화됐죠.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수십 년간 계속되다 보니 국민들도 지쳤어요. 이번 정부는 다르겠지 하는 기대는 수도 없이 무너졌고 인플레이션은 매년 50%에서 100% 사이를 오갔죠. 2023년에는 거의 200%까지 치솟았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1년 사이에 물가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빵 가격이 100페소였는데 저녁에는 120페소가 되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달러로 바꾸거나 물건을 사재긴 했어요. 돈을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하비에르 밀레이입니다. 이 사람 경력이 재미있어요.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경제학자거든요. 20년 넘게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고 수십 편의 논문을 썼어요. 2010년쯤부터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자주 나가면서 정부의 막장 재정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런데 이 사람 말투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대놓고 멍청이, 사기꾼, 꾼, 도둑놈이라고 불렀거든요. 방송에서 말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라고 했는데 자꾸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밀레이는 특히 머리 로스바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신봉했어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그냥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정부가 너무 많은 걸 하려다가 망했으니 반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공약은 명확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카로 자르고 보조금을 없애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공약이 바로 달러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이 뭐냐? 아예 자국 화폐인 페소를 폐기하고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쓰자는 겁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건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자국 화폐를 포기하면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쓸 수 없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한다든지 그런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밀레이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앙은행을 믿고 맡겼더니 뭐가 됐나? 돈 찍어내서 인플레이션만 만들었잖아. 차라리 달러를 쓰면 정부가 돈을 함부로 못 찍으니까 강제로라도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건 마치 술고래한테 너 스스로 절제 못하니까 아예 술 못 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극단적이지만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은 이미 달러를 공식 화폐로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 나라들은 아르헨티나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지만요. 만약 아르헨티나가 달러라이제이션에 성공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가 이 실험을 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밀레이가 집권한 지 2년이 넘은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정말로 전기톱을 휘두른 겁니다.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요. 취임 첫날 대통령령을 발표해서 연방부처를 18개에서 9개로 반 토막 냈어요. 교통부, 공공사업부 같은 건 인프라부로 합쳐졌고 관광부, 스포츠부, 환경부는 내무부로 흡수됐죠. 수만 명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조금을 확 줄였어요. 특히 에너지 보조금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 결과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이 폭등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몇 달 사이에 요금이 3배에서 4배로 뛰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게다가 대중교통 요금도 올랐고 식료품 가격도 치솟았어요. 정부 지원이 킨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률도 올라갔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밀레이의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 시위도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대학이 폐쇄되고 거리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이게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몇 가지 숫자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재정 흑자입니다. 아르헨티나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세입이 세출을 초과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이 나라가 그동안 계속 적자를 내면서 빚을 얻어왔는데 드디어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한 겁니다. 2024년에 GDP 대비 1.8% 재정 흑자를 달성했어요. 이건 밀레이가 정부 지출을 무려 32%나 줄인 결과였죠. 세금 수입은 7% 줄었는데 지출을 32%나 깎아버린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금이 22% 삭감됐고 보조금은 33%, 공무원 월급은 27%, 공공투자는 무려 71%나 줄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밀레이가 취임했을 때 월간 인플레이션이 25.5%였거든요. 한 달에 25%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미친 수준이죠. 그런데 2025년 5월에는 월간 인플레이션이 1.5%지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최저 수준이에요. 연간 인플레이션도 2023년 211%에서 2025년 중반에는 43%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엄청난 개선이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반등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GDP가 떨어졌어요. 정부가 지출을 확 줄였으니까요. 2024년 초반에는 GDP가 3.5% 정도 감소했죠. 그런데 2055년 2분기에는 전년 대비 7.6% 성장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최고 성장률이에요. 소매 판매, 제조업, 금융업이 모두 급증했고 소비 지출도 전 분기 대비 거의 3% 증가했죠. 여기서 재미있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임대차 규제 철폐입니다. 밀레이는 2024년 말에 임대료 통제법을 폐기했어요. 임대 기간 제한도 없애고 임대료 인상 제한도 없앴죠. 좌파 정당들은 집주인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임대주택 공급이 195% 급증했고 임대료 중간값은 오히려 10% 하락했어요. 한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임대 매물이 5,500개에서 15,300개로 180% 증가했는데 그중 3분의 1이 규제 철폐 후 첫 달에 나온 거였죠. 빈곤율도 드라마틱하게 변했어요. 2024년 상반기에는 빈곤율이 무려 53%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거죠.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면서 2025년 상반기에는 31.7%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유니세프 보고에 따르면 170만 명의 어린이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페소화 가치죠. 밀레이는 취임 직후 페소화를 54% 평가절하했어요. 공식 환율을 시장 환율에 가깝게 맞춘 거죠. 그리고 매달 2%씩 추가로 평가절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환율 절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졌거든요. 그 결과 페소화가 실질적으로 너무 강해진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은 117%였는데 페소화는 30%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페소화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한 수준이 된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페소화가 너무 강하면 수출이 불리해지거든요. 아르헨티나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비싸지니까요. 게다가 밀레이 정부는 외환 통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달러라이제이션 공약은 어디 갔냐고요? 결국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페소화와 달러화의 병행 사용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선회했죠. 2025년에는 이중화폐 직불카드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외환 통제 속에서도 달러로 결제할 수 있게 했고 은행들이 특정 부문의 달러 대출을 할 수 있게 허용했어요. 그런데 2025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페소화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급격한 평가절하 위험이 생긴 거예요. 투자자들이 선거 끝나면 큰 폭으로 평가절하할 거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달러를 빼돌리기 시작했죠. 게다가 이때 밀레이의 여동생이자 최측근인 카리나 밀레이가 제약 계약 관련 뇌물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졌어요. 이게 시장 신뢰를 더 떨어뜨렸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등장합니다. 2025년 10월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 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미국 재무부의 환율 안정 기금을 사용해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페소를 사주고 달러를 주는 거죠. 이건 의회 승인도 필요 없었어요. 왜 미국이 이런 결정을 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밀레이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밀레이를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리 편인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좌파 정부들이 득세하는 남미에서 우파 개혁가를 지원하는 거죠. 게다가 중국이 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이 200억 달러 지원 덕분에 페소화는 일단 안정을 찾았습니다. 10월 말까지 아르헨티나는 이 스왑 라인을 통해 25달러를 인출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추가로 민간 투자자들과 협력해서 200억 달러를 더 제공하려고 하고 있죠. 세 개의 미국 은행이 약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밀레이의 정치적 입지는 어떨까요? 2025년 10월 26일에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밀레이의 당이 여론조사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하원 의석의 절반과 상원 의석의 3분의 1이 개선됐죠. 현재 밀레이의 당인 라 리베르타드 아반사는 의회에서 소수 정당이었는데 이번 선거로 입지가 좀 강화됐습니다. 비록 과반은 못 얻었지만 최소한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3분의 1 의석은 확보한 거죠. 이건 밀레이 정부가 계속 추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지지율도 놀랍게 유지되고 있어요. 경제가 위축되고 빈곤율이 한때 50%를 넘었는데도 밀레이의 지지율은 약 50% 선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국민들이 여전히 그의 비전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는 나아질 거다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과제도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첫째, peso와 환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IMF와 맺은 협정에는 2025년 안에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변동환율제로 가면 peso와 가치가 급락할 수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 위험이 있거든요. 둘째, 외환 보유고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의 순외환 보유고가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셋째, 정치적 저항입니다. 공무원 노조, 연금 수령자들, 좌파 정당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연금 지급액을 늘리라는 압박에 밀레이가 결국 양보했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연금, 장애인 지원, 보건, 교육 예산을 늘리는 법안을 승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이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넷째, 민영화와 규제 철폐가 실제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냐. 밀레이는 국영 항공사인 아에로리네아스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여러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RIGI라는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죠. 에너지, 원자재, 기술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과 법적 보장을 주는 겁니다. 2025년 9월에는 EU와 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도 진전을 봤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다섯째, 부패 스캔들입니다. 카리나 밀레이 사건은 야당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어요. 패론주의 정당인 푸에르사 파트리아는 밀레이 정부도 결국 부패했다며 고지출 정책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죠. 밀레이는 이 스캔들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섯째, 소득 불평등입니다. 개혁 초기에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2023년 1분기 19배에서 2024년 1분기 23배로 벌어졌어요. 다행히 2025년 1분기에는 다시 19배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중산층이 타격을 입고 최상위층이 이득을 본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레이의 실험은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몇 가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는 거예요. 14년 만에 재정 흑자, 5년 만에 최저 인플레이션, 20년 만에 최고 경제 성장률, 7년 만에 최저 빈곤율,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숫자들이거든요. 동시에 위험도 여전히 큽니다. peso와 가치가 불안정하고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고 정치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밀레이가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핵심 공약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게 큰 약점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금이라도 달러라이제이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최근 사설에서 밀레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달러라이제이션을 다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밀레이와 그의 경제팀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완전한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달러가 필요한데 지금 아르헨티나에는 그만큼의 달러가 없거든요.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 보유량이 많지 않아도 재정 건전성만 확보되면 달러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밀레이 정부는 일단 페소화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달러 사용을 확대하면서 언젠가는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거죠.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극단적인 문제에는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밀레이의 정책은 분명 과격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점진적인 개혁으로는 아르헨티나의 고질병을 못 고쳤을 거라는 겁니다. 둘째, 국민들의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밀레이를 지지했어요. 만약 국민들이 6개월 만에 등을 돌렸다면 이 개혁은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고 한 덕분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셋째, 외부 지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200억 달러 지원이 없었다면 2025년 가을에 또 한 번 위기가 터졌을 수도 있어요. 밀레이가 운이 좋았던 건 트럼프와 친분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미국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넷째,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밀레이가 지금까지 한 건 주로 파괴였어요. 정부 조직을 줄이고 보조금을 없애고 규제를 풀었죠. 하지만 이제는 건설이 필요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워야 해요.
이게 안 되면 결국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다섯째, 정치가 경제를 좌우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이라도 정치적 지지 없이는 지속될 수 없어요. 밀레이는 2025년 중간선거를 잘 치렀지만 2027년 대선이 진짜 고비입니다. 만약 그때 밀레이나 그의 후계자가 이기지 못하면 다음 정부가 모든 걸 되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밀레이가 지금 달러라이제이션을 못하는 것도 정치적 이유 때문이에요. 너무 급진적인 정책은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여섯째, 아르헨티나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교훈이 됩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잃고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나라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밀레이의 정책이 모든 나라에 통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워낙 극단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처방이 먹혔던 거예요.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큰 혼란만 일으킬 수 있죠. 일곱째,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간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파산을 9번이나 했으니까요. 밀레이는 이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의 스캔들이나 정책 실패로 다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제학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밀레이는 자유시장 경제학의 신봉자예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들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 문화, 역사가 모두 얽혀 있어요. 밀레이가 달러라이제이션을 못한 것도 완전한 자유무역을 못한 것도 모두 현실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제 회복의 궤도에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를 2025년 하반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시장 중 하나로 꼽았어요. 반면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페소화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외환 보유고는 마이너스고 정치적 위험도 크다. 선거가 끝나면 또 한 번 위기가 올 거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페소화가 인위적으로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건 IMF 대출과 미국 지원 덕분일 뿐이다. 선거 후에 큰 폭의 평가 절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밀레이는 분명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보면 여러 번 회복의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무너졌거든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밀레이의 실험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극단적인 위기에 처한 나라가 극단적인 개혁으로 회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몇 년 안에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밀레이에게 희망을 걸고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 빵값이 얼마가 될지,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걸 걱정하면서요. 결국 경제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느냐 안 나아지느냐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요.